마포구 합정동의 5월 밤은 비에 젖어 있었다. 강혁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3층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합정동의 좁은 골목들은 16년간 강력계 형사로 살아온 그의 눈에 여전히 익숙한 지형도였다. 어느 골목이 막혀 있고 어느 담장이 넘기 쉬운지, 어디에 CCTV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그것은 형사 시절의 버릇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42. 작년 봄에 사직서를 던지고 나온 이후 그는 이 럭셔리한 5층 상가 건물의 3층에 강역 탐정사무소라는 고급 황동 간판을 걸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평생을 써도 줄지 않을 만큼 충분했고, 사무실은 누가 봐도 탐정사무소라기보다는 화랑이나 변호사 사무실 같았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호두나무 책상,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장. 그리고 그 모든 럭셔리함 속에서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를 가진 강혁은 이질적인 존재였다. 처음 그를 만난 사람들은 종종 그를 은퇴한 권투 선수로 오해하곤 했다. 탐정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해나였다. 29의 그녀는 작은 체구에 둥근 안경을 쓰고 늘 그렇듯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였다. 비에 젖은 트렌치 코트를 옷걸이에 꺼는 동작조차 차분하고 정확했다. 국과수 버퍼학과에서 4년을 보낸 분석화학 석사다운 절제된 움직임이었다. 애나 씨, 이 시간에 왜 왔어요? 강혁이 돌아보며 물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메일로 먼저 받았는데 지금 의뢰인이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빗속에? 네. 본인이 직접 와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백서윤. 갤러리 백야의 큐레이터입니다. 강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백야 갤러리라면 청담동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중심에 있는 화랑이고 백서윤이라는 이름은 미술계 신문에서도 종종 본 적이 있었다. 올려보내요. 이해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인터폰을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강혁이 의자에 앉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의뢰인의 이름, 직업, 갤러리 매출, 최근 관련 기사까지 정리해둔 태블릿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늘 그랬다. 강혁보다 한 발 빠르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자 검은 우산을 든 여자가 들어섰다. 백서윤. 40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혁 탐정님이시죠. 목소리마저 떨렸다. 강혁은 그녀에게 소파를 권하고 이해나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강혁은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 형사 시절부터 익힌 습관이었다.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무슨 일입니까? 백서윤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강혁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갤러리 내부를 찍은 사진이었고 한쪽 벽에 걸려 있어야 할 그림이 사라진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붉은 글씨로 무언가가 쓰여 있었다. 가면을 벗기지 마라. 벗기는 자는 죽는다. F. 이게 뭡니까? 오늘 새벽에 발견했습니다. 우리 갤러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고 윤하경 화백의 유작 K가면 무도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야간 경비원이 죽었습니다. 이해나의 펜이 멈췄다. 강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경찰에는요?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백서윤은 고개를 떨궜다. 경찰은 단순 강도살인으로 보고 있어요. 외부 침입 흔적이 있고 작품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그가 한 짓이에요. 그라고요? 백서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7년 전 윤하경 화백이 자살했을 때 그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때부터 갤러리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들리는 발소리, 사라지는 도록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느낌. 직원들은 갤러리의 유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번엔 사람이 죽었어요. 강혁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F라는 서명.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의뢰를 받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청담동의 공기는 무거웠다. 강혁의 검은 마이바흐가 백야 갤러리 앞에 멈춰 섰다. 이해나는 조수석에서 이미 갤러리 도면과 직원 명단, 그리고 이후 윤하경 화백의 생애에 대한 자료를 모두 출력해둔 상태였다. 탐정님, 윤하경 화백은 2019년 5월 7일에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향년 47세였고 한국 근현대 미술계에서 가면 연작으로 유명했던 화가입니다. 자살 당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부인 한세영 씨와 외동아들 윤도현이 유족으로 남았습니다. 아들은 당시 19살이었습니다. 지금은 26이겠군요. 네, 그런데 윤도현은 자살 사건 이후로 행방이 묘연합니다. 어디에서도 활동 기록이 없어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일, 그가 강력계 시절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진실이었다. 윤하경의 자살은 그 가족에게도 그런 밤이었을 것이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강혁의 눈은 자동으로 작동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흰 대리석 바닥, 천장의 갤러리 조명, 사라진 그림이 걸려있던 빈벽의 못자국, 그리고 그 아래 마른 핏자국의 잔은 CCTV. 적어도 그 구역의 CCTV에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어색한 것, 벽에 칠해진 붉은 글씨. 그것은 페인트가 아니었다. 강혁은 그것을 바로 알아챘다. 애나 씨, 이건 네 탐정님, 피로 보입니다. 분석을 의뢰해봐야겠지만 점도와 산화 패턴으로 봤을 때 사람 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비원의 피? 확인이 필요합니다. 백서윤이 그들을 안내했다. 죽은 경비원은 김상호, 56세. 갤러리에서 4년째 야간 근무를 해온 사람이었다. 시신은 이미 옮겨졌지만 그가 발견된 위치는 빈 벽에서 정확히 10m 떨어진 지하 수장고 입구였다. 머리를 둔기로 가격당했고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수장고로 내려가도 됩니까? 네. 경찰 감식은 어제 끝났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웠다. 강혁은 손전등을 켜고 한 발 한 발 내려갔다. 좁은 공간. 형사 시절부터 그의 본능이 가장 잘 작동하는 곳이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벽을 살폈다. 어느 지점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여기, 벽의 한 지점, 다른 곳과 미세하게 다른 질감이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벽을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 다른 곳을 두드렸다. 비슷한 소리, 다시 그 자리, 공동음. 애나 씨, 이 벽 뒤에 공간이 있어요. 이애나는 즉시 태블릿을 꺼내 갤러리 원본 도면을 펼쳤다. 도면에는 그 위치에 벽만 표시되어 있었다.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도면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 당시 도면과 현재 실측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갤러리 측에 리모델링 기록을 요청해야겠습니다. 수장고 안으로 들어가자 더 기묘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장고에 보관된 작품 목록은 모두 그대로였다. 도난당한 것은 1층 전시 중이던 이가면 무도회 단 한 점뿐이었다. 그러나 강혁의 눈은 다시 한번 작동했다. 수장고 한 구석 먼지 위에 발자국이 있었다. 한 사람의 것이었다. 신발 사이즈는 270mm 정도. 그리고 그 발자국은 입구가 아닌 벽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치 벽 안에서 나왔다가 다시 벽으로 사라진 것처럼. 탐정님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강혁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 갤러리 1980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1998년, 2010년 두 번의 대규모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1998년 리모델링 당시 건축사 사장님이 고 윤하경 화백의 동생이었습니다. 강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동생? 네. 윤하경의 동생 윤하성, 건축가였고 2003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혁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혁, 검찰청 고위 간부이자 강혁이 그 어떤 자료든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통로였다. 형, 나야. 또 사건이냐? 응. 7년 전 자살 사건 하나만 다시 봐줘.
윤하경 화백 미술계 사건이군. 잠깐만.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혁은 늘 그랬다. 무뚝뚝하지만 빠르고 정확했다. 윤하경 2019년 5월 7일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 유서 없음. 부인 한세영 진술에 따르면 자살 전 몇 달간 우울증이 심했고 새 작품을 그리지 못해 괴로워했다. 수사 결과 타살 흔적 없음. 종결. 그 외에 뭐 다른 건 없어? 잠깐, 흥미로운 게 있다. 자살 한 달 전, 윤하경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적이 있어. 누군가 자기를 협박한다고. 그런데 신고 다음 날 본인이 와서 취하했어. 오해였다며. 신고 내용은? 내 작품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 그 자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게 다야. 강혁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해나가 그를 보고 있었다. 애나 씨, 윤하경의 부인을 만나봅시다. 한세영. 오, 윤하경의 부인. 그녀는 지금도 평창동의 자택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약속을 잡고 찾아간 자택은 화가의 집이라기보다는 박물관에 가까웠다. 흰 벽, 흰 마루, 그리고 곳곳에 걸린 윤하경의 그림들. 가면을 쓴 인물들이 무도회를 추는 장면이 반복되는 연작. 한세영은 쉰을 간 넘긴 나이로 보였다. 단아한 한복 차림에 옅은 화장. 그러나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있었다. K 가면 무도회가 사라졌다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세영은 차를 따랐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어색했다. 제 남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작품이었죠. 죽기 직전에 완성한 부인.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드님, 윤도현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찻잔을 든 그녀의 손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모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아이는 집을 떠났어요. 7년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까? 네, 거짓말이었다. 강혁은 알았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거실 한쪽 벽으로 향했다가 돌아왔다. 그 벽에는 작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 다른 그림들과 달리 그것은 가면을 쓴 인물이 아니라 한 소년의 옆모습을 그린 초상이었다. 사인은 윤하경이 아니었다. F였다.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겁니까? 남편이에요. 옛날에 도연이를 그린 사인이 F인데요. 한세영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남편은 가끔 그렇게 사인했어요. 팬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렀어요. 가면 속의 사람이라고. 이해나가 메모를 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인, 한 가지만 더. 윤도현 씨는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그림에 재능이 있었나요? 한세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보다 더 뛰어났어요. 15살에 이미 아버지의 화풍을 완벽하게 따라 그릴 수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혁은 침묵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은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형사 시절의 버릇, 사건의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재배치할 때 나오는 동작이었다. 애나 씨. 정리해 봅시다. 이해나는 즉시 태블릿을 꺼냈다. 첫째, 7년 전 윤하경 화백이 자살했습니다. 자살 직전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고 그 신고를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둘째, 그의 아들 윤도현은 자살 이후 사라졌고 부인은 그 행방을 모른다고 했지만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그의 동생 윤하성은 건축가였고 갤러리 리모델링을 맡았으며 도면에 없는 비밀 공간이 갤러리 안에 존재합니다. 넷째, F라는 서명. 윤하경 본인이 자신을 팬텀이라 칭했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F라는 서명을 남기는 자는 누구인가? 다섯째, 강혁이 덧붙였다. 그 F는 단순히 그림을 훔치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가면을 벗기지 마라. 이건 도둑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무언가를 지키려는 자의 말입니다. 이해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탐정님, 유령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죠. 지하의 미궁 속에서.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인을 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도 그렇다면 강혁은 그녀를 흘긋 보았다.
이해나는 늘 그랬다. 가장 핵심에 닿는 한마디를 던질 줄 알았다. 갤러리 안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강혁은 즉시 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형, 부탁이 또 있어. 윤하성, 2003년 교통사고로 죽은 건축가. 그 사망 기록 좀 자세히 봐줘. 알아. 그리고 너 조심해. 미술계 사건은 돈 냄새가 크다. 깊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 알고 있어. 전화를 끊고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쳐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세영의 거실에 걸려있던 그 소년의 초상, F라는 서명. 그 그림은 분명히 윤하경의 화풍이었지만 동시에 그것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더 정교했고 더 슬펐다. 아버지보다 더 뛰어났어요. 한세영의 그 말이 그의 귓속에 맴돌았다. 다음 날 새벽, 강혁과 이해나는 다시 백야 갤러리로 향했다. 백서윤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갤러리가 문을 열기 전에 단둘이 내부를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해나는 휴대용 자외선 라이트와 분석 키트를 챙겼다. 강혁은 검은 트렌치코트 안주머니에 작은 손전등과 줄자를 넣었다. 애나 씨, 어제 그 병 말입니다. 네, 탐정님. 갤러리 측에서 1998년 리모델링 도면을 보내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윤하성 건축가가 설계 단계에서 한 번 도면을 수정했는데 그 수정 내역에 환기 공간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기 공간은 실제 환기 시스템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짜 환기 공간, 네, 지하 수장고로 내려가 강혁은 어제 두드렸던 벽 앞에 섰다. 그는 손가락으로 벽을 천천히 훑었다. 형사 시절 그는 수많은 비밀 통로를 보아왔다. 마약 창고, 도박장의 은신처, 인신매매범의 지하실. 그러나 갤러리의 비밀 공간은 처음이었다. 여기, 벽의 한 지점, 다른 곳보다 미세하게 들어간 자국이 있었다. 그는 그곳을 손바닥으로 눌렀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 이에나의 눈이 커졌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곧 평정을 되찾았다. 벽 뒤에는 좁은 통로가 있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폭. 강혁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나는 망설임 없이 그 뒤를 따랐다. 통로는 짧지 않았다. 갤러리의 지하를 따라 약 20m 정도 이어졌고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의 내부는 탐정님, 이에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강혁도 멈춰 섰다. 방은 어두웠지만 천장에 작은 환풍구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 아래로 보이는 것은 그림이었다. 수십 점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다. 모두 윤하경의 화풍을 닮은 가면 연작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윤하경의 작품이 아니었다. 사인은 모두 F. 그리고 방 한가운데 이젤 위에 놓인 것은 사라진 A 가면 무도회였다. 강혁은 천천히 그림에 다가갔다. 그러나 그가 손을 뻗기 전에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까지 강혁과 이해나는 동시에 굳었다. 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 의자에 앉아있는 형체 하나. 가면을 쓴 남자였다. 흰 도자기 가면, 얼굴의 절반만 가린 가면이었다. 누구냐?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가면의 남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키는 강혁보다 조금 작았고 몸은 야위었다. 손에는 무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존재감은 무기보다 무거웠다. 나를 찾을 줄은 몰랐어요. 목소리는 젊었다. 26. 강혁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윤도현 씨, 가면 너머로 미세한 떨림이 보였다. 어떻게, 당신 어머니가 거실에 걸어둔 그림, F의 사인이 들어간 소년의 초상, 그건 당신이 그린 자화상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매일 보고 있어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윤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가면을 쓴 채 작게 웃었다. 어머니는 알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죠. 7년 동안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순간 윤도현의 어깨가 굳었다. 사람을? 내가? 경비원 김상호 씨가 어제 새벽 여기서 죽었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날 밤 여기 없었어요. 누군가 내 그림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김상호 씨를, 그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4년 전부터 그는 나를 도와줬어요. 음식을 가져다 줬고 그림 도구를 사다 줬어요. 내가 그를 죽일 리가 없어요. 강혁은 그를 바라보았다. 진실인가 거짓인가? 16년의 형사 경력이 그의 직관을 단련시켰다. 그리고 그 직관은 지금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윤도현은 가면 너머로 그를 응시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이해나는 조용히 분석 키트를 꺼내 방 안의 그림들과 벽의 핏자국 흔적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혁은 윤도현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다. 처음부터 말해보세요. 윤도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가면을 벗었다. 가면 아래 드러난 얼굴은 강혁의 예상과 달랐다. 끔찍한 흉터도 기형도 없었다. 다만 창백하고 야윈, 잘생긴 청년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의 왼쪽 뺨에는 가늘고 긴 칼자국 하나가 있었다. 아버지가 그었어요. 죽기 한 달 전에 강혁은 숨을 죽였다. 15살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림을 대신 그렸어요. 아버지는 그 무렵부터 손이 떨려서 그림을 그릴 수 없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부분만 도왔어요. 배경 색칠. 그러다 점점 결국에는 거의 모든 작품을 내가 그렸어요. 태희 가면 무도회 연작의 후기 작품들은 전부 다 이에나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윤도현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말했어요. 너는 나보다 못 그려. 너는 나의 그림자야. 그리고 화실에서 팔레트 나이프를 들고 내 얼굴을 그었어요. 강혁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지는 일. 그것이 이 가족에게도 일어났다. 그날 밤 어머니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살이라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요. 평생을.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걸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나처럼. 왜 갤러리에 숨었습니까? 윤도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나는 7년 동안 한 점의 그림도 내 이름으로 팔지 못했어요. 미술계에서 윤하경의 아들은 곧 윤하경의 그림자였어요. 나는 F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어요. 삼촌이 만들어둔 이 비밀 공간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죠. 삼촌이 죽기 전에 내게 보낸 편지에 도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그렸어요. 가면을 쓰고 가끔 갤러리를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나를 갤러리의 유령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존재를 느끼는 것 같아서. 태희 가면 무도회에도 당신이 그렸습니까? 네, 아버지가 죽기 전 내가 거의 다 완성해 둔 거예요. 마지막 사인만 아버지가 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그림은 백야 갤러리로 갔죠. 7년 동안 나는 매일 그 그림 앞을 지나갔어요. 내 그림인데 내 것이 아닌. 강혁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누가 그림을 훔쳤다고 했죠. 그리고 김상호 씨를 죽였다고. 누군지 짐작이 갑니까? 윤도현의 눈이 흔들렸다. 한 사람이 있어요. 윤도현이 입에 올린 이름은 강혁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박현수. 미술계에서는 윤하경의 마지막 제자로 알려진 화가였고 현재 백야 갤러리의 전속 작가 중 한 명이었다. 42. 강혁과 같은 나이. 박현수는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 6개월간 화실을 함께 썼어요.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후기 작품들을 내가 그렸다는 걸.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자랑처럼 말한 적이 있거든요. 내 아들이 나보다 잘 그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이용하려고 했어요. 이용?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박현수가 나를 찾아왔어요. 자살 사건 직후에. 그리고 말했어요. 네가 그린 그림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면
너희 어머니가 평생 받을 유족연금과 작품 저작권 수익이 다 사라진다. 그러니 나와 거래하자. 네가 앞으로 그리는 그림을 내 이름으로 발표하자. 수익은 나누자. 강혁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은 거절했군요. 네. 그래서 나는 사라졌어요. 어머니에게도 미안했지만 도저히 그 사람과 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4년 전쯤 그 사람이 다시 갤러리에 나타났어요. 백야 갤러리의 전속 작가로. 그리고 그 무렵부터 그 사람의 그림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미술계에서는 윤하경 화풍의 계승자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려주는군요. 이에나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탐정님, 박현수의 최근 5년간 작품 활동을 조사해보면 패턴이 보일 겁니다. 갑작스러운 화풍 변화, 작품 수의 급증, 그리고 그가 어디서 누구와 작업하는지. 애나 씨, 부탁합니다. 이에나는 즉시 태블릿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강혁은 다시 윤도현을 바라보았다. 키이 가면 무도회를 박현수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그림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림의 뒷면에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적어둔 글이 있어요. 이 그림은 내가 그리지 않았다. 나의 아들 도연이 그렸다. 그리고 사인. 그건 진짜 자필 사인이에요. 아버지의 마지막 양심이었던 거예요. 그게 세상에 알려지면 박현수의 가짜 명성도 무너지겠군요. 네, 박현수는 그 비밀을 알아요. 4년 전부터 그걸 없애려고 했어요. 김상호 씨가 그걸 막아왔어요. 그분이 갤러리 야간 경비라서 그림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윤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박현수가 김상호 씨에게 큰 돈을 제안한 것 같아요. 김상호 씨는 거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강혁은 천천히 일어섰다.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7년 전 자살한 화가, 그 화가의 진짜 실력을 가진 아들, 그 아들을 갈취하려 한 가짜 계승자, 그리고 진실을 지키려다 죽은 한 사람, 도현 씨. 강혁이 그를 불렀다. 당신은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건 위험하지만 당신과 어머니, 그리고 죽은 김상호 씨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끝내야 합니다. 윤도현은 한참 동안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혁은 즉시 형에게 전화했다. 형, 박현수라는 화가 자료 좀. 박현수? 아, 백야 갤러리 작가? 알았다. 5분만.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강민혁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혀가. 이 인간 뒤가 구리다. 2020년에 미술품 위작 의혹으로 한번 조사받은 적이 있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그리고 작년에는 갤러리 자금 횡령 의혹으로 또 한 번 내사가 있었어. 그것도 흐지부지 됐어. 누군가 위에서 막아주는 거야. 누가? 백야 갤러리 회장, 백승준, 백서윤 큐레이터의 아버지. 강혁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백서윤이 의뢰를 한 이유. 그녀의 떨리던 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와 박현수의 관계를. 그러나 그녀 자신은 진실의 편에 서고 싶었던 것이다. 형, 한 가지 더. 박현수의 현재 위치 추적 가능해? 야, 너 또 일 벌이려고. 알았다. 정식 영장 없이는 안 되지만 그가 자주 가는 곳 정보는 줄 수 있다. 곧 보낸다. 전화를 끄는 강혁은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애나 씨, 박현수를 끌어내야 합니다. 방법이 있으세요? 티이 가면 무도회와의 뒷면 글. 그게 박현수가 노리는 거라면 그가 그 그림을 어디로 가져갔을지가 문제예요. 그런데 박현수는 모를 겁니다. 그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윤도현 씨에게 부탁해서 우리가 가짜 헤이 가면 무도회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박현수가 가져간 진짜를 어디 두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덫을 놓자는 말씀이군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박현수가 이 일을 어떻게 알고 움직였는지부터 알아내야 합니다. 갤러리 내부에 그를 돕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에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백서윤 씨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가 의뢰인이지만 동시에 갤러리 내부 사람입니다.
그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애나 씨 말이 맞아요. 그날 밤 백서윤이 다시 사무소를 찾았다. 강혁은 그녀에게 사건의 윤곽을 설명했다. 윤도현의 존재, 박현수의 정체,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박현수를 비호해온 사실까지 백서윤은 듣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 알고 있었어요. 박현수의 그림이 가짜라는 걸,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탐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백서윤 씨,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까지. 계획은 단순했다. 백서윤이 박현수에게 접근해 A 가면 무도회의 사본이 갤러리 수장고에 한 점 더 있었다는 정보를 흘리는 것이다. 윤하경 화백이 자살하기 전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그려뒀고 그 사본의 뒷면에도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그 사본은 갤러리 회장 백서윤의 아버지만 아는 비밀 수장고에 있다고. 박현수는 분명히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움직이는 순간 그가 진짜 A 가면 무도회를 어디에 숨겼는지도 드러날 것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현수는 이미 한 사람을 죽였어요. 강혁이 말했다. 백서윤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다. 김상호 씨는 좋은 분이셨어요. 4년 동안 매일 밤 갤러리를 지켰어요. 그분을 위해서라도 저는 해야 해요. 이틀 후 밤, 백야 갤러리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갤러리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갤러리를 감시했다. 강민혁이 비공식적으로 보내준 2명의 형사가 갤러리 측면에 잠복해 있었다. 그리고 윤도현은 그는 가면을 쓴 채 그의 비밀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밤 박현수가 움직일까요? 이해나가 조용히 물었다. 움직일 겁니다. 그는 시간이 없어요. 백서윤 씨가 흘린 정보에 따르면 그 사본은 내일 아침 다른 갤러리로 옮겨질 예정이거든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예요. 새벽 1시, 갤러리 뒷문 쪽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강혁의 망원경이 그 그림자를 따라갔다. 박현수였다. 그는 갤러리의 보안 시스템을 능숙하게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애나 씨, 들어갑시다. 강혁과 이해나는 옥상에서 내려와 갤러리로 향했다. 강혁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16년의 형사 경력, 골목과 좁은 공간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 그는 갤러리의 측면 비상구로 들어갔고 이해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갤러리 내부는 어두웠지만 강혁은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어둠에 적응해 있었다. 그는 박현수의 발소리를 들었다. 지하 수장고 방향이었다. 박현수는 백서윤이 흘린 정보대로 회장 전용 수장고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수장고 안에는 사본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현수가 수장고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두웠다. 그가 한 발 들여놓는 순간 갑자기 조명이 켜졌다. 그리고 빛 아래 수장고 한가운데에는 가면을 쓴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윤도현이었다. 그의 옆에는 진짜 태의가면 무도회가 이젤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박현수가 자기 작업실에 숨겨두었다고 믿었던 그 그림이었다. 박현수는 얼어붙었다. 너는 오랜만이에요, 박 선생님. 윤도현이 가면 너머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7년의 시간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게 무슨,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김상호 씨를 왜 죽이셨는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박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는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헛소리하지 마.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어. 그래요? 윤도현은 천천히 가면을 벗었다. 박현수의 눈이 커졌다. 윤도현, 네, 7년 만이네요, 선생님. 김상호 씨는 4년 동안 저를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제 새벽 선생님을 막다가 돌아가셨죠. 머리를 가격당했어요. 둔기로, 증거 있어? 순간 수장고의 다른 문이 열리고 강혁과 이해나 그리고 2명의 형사가 들어왔다. 강혁의 손에는 작은 비닐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머리카락 한 가닥과 작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다.
이게 김상호 씨의 머리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죽기 직전 손에 쥐고 있던 천조각. 모두 어제 새벽 그 자리에서 발견된 것들이에요. DNA 분석이 진행 중이고 천조각은 박현수 씨, 당신이 평소 작업복으로 입는 그 작업복의 일부와 일치합니다. 작업복은 박현수 씨 작업실에서 확인했습니다. 박현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강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박현수 씨 작업실 안쪽 캐비닛에서 발견된 A 가면 무도회의 액자 뒷판입니다. 그림은 빼낸 채로 캐비닛에 숨겨져 있더군요. 액자 뒷판에는 호 윤하경 화백의 자필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내가 그리지 않았다. 나의 아들 도연이 그렸다. 박현수는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늙은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양심을 부린 그 한마디 때문에 7년을 두려워하며 살았어. 내가 가짜로 살아온 7년을. 그 한 줄이 세상에 나오면 나는 끝장이었어. 김상호, 그 늙은이가 거절만 안 했어도 당신 손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강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당신은 한 청년의 인생을 7년간 빼앗았어요. 박현수는 형사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수장고는 다시 조용해졌다. 윤도현은 A 가면 무도회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림의 뒷면을 어루만졌다. 아버지,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강혁은 그의 뒤에 조용히 섰다. 도현 씨, 이제 가면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윤도현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칼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위로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네, 이제는요. 며칠 후 마포구 합정동의 5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강혁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백서윤이 그날 아침 사무소를 찾아와 의뢰비를 전했다. 강혁은 그 돈의 절반을 김상호의 가족에게 익명으로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윤도현의 첫 개인전 후원금으로 쓰일 것이었다. 탐정님 이해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윤도현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강혁은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작은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림은 두 사람의 옆모습이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한쪽 눈썹에 흉터가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체구에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다. 사인은 F가 아니었다. 윤도현이었다. 편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다. 가면을 벗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혁은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애나 씨. 이 그림 사무실 벽에 걸어둡시다. 네, 탐정님, 이해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늘 그렇듯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숨겼다. 그러나 강혁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옆에 있는 한 그는 어떤 사건이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역시 그가 늘 그녀의 한 발 뒤에서 그녀를 지켜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갠 햇살이 쏟아졌다. 강혁은 윤도현의 그림을 책상 위에 잠시 세워두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한세영은 평생 자신의 침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고 백서윤은 아버지와의 갈등을 마주해야 할 것이며 김상호의 가족은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윤도현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그릴 것이다. 가면 뒤가 아니라 자신의 얼굴로. 그것으로 충분했다. 적어도 오늘은. 강혁은 이해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애나 씨 점심 뭐 먹을까요? 김밥이요, 탐정님. 이해나가 진지하게 답했다. 강혁은 작게 웃었다. 늘 김밥이었다. 그녀의 답은 갑시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다. 합정동의 골목은 햇살로 가득했고 강혁의 검은 마이바흐는 그 햇살 속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다. 그 어떤 가면도 영원히 얼굴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